안녕하세요, 아신입니다. 이제 테스나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021년 1월 22일 기준이고 55,500원 떨어졌네요. 떨어졌나? 시가총액 8,192억, 상장 주식수 1,400만 주, 외국인이 4%를 지분 가지고 있고 평균 PER이 36.98인데 지금 PER은 희석된 걸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한 47 정도가 나왔어. 47. 고평가. 최고가는 59,000원까지 갈 때가 있었네요. 지금도 자, 동일 업종은 21%. 근데 이건 그래프만 봤을 때 우상향 맞죠, 이거? 우와, 이 장난 아닌데 맞죠? 우상향 맞다 이거. 우상향이잖아, 이거. 이거 우상향이가. 자, 넘어갈게요. 자, 이 반도체 테스나라고 하고 테스나 2002년에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반도체 테스트 작업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주고 갖다주고 요거. 그러니까 테스트만 해주는 수익을 버는 회사. 벤처 투자 기업 19년 10월에 자, 목적 사업으로 반도체 시험 생산업, 전자제품 개발, 반도체 제품 도매업, 전기전자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코스닥에 상장된 게 13년 10월 주요 연역을 보면 테스나를 2002년에 설립을 하고 정통부 지원 IT SOC 사업 업체 선정 운영 4년에 유상증자를 하고 4년에 무상증자도 하고 5월 28일에 유상증자를 하고 6월 1일에 무상증자를 해. 이 뭐지? 2005년에 2차 유상증자를 하고 1라인을 설립, 공장을 이제 본점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3차 유상증자를 해서 또 2라인 공장 증설 2008년에 이게 테스트하는 기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저런 것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공장을 늘려야 되잖아. 뭐 그런 건 충분히 뭐 2008년에 이노비즈 획득, 메인비즈 획득, 2009년에 2라인 공장 증설 2층으로 2010년에 3라인 증설 2010년에 유상증자를 하고 4차 그러고 9월 17일 날 유상증자를 하고 2010년 10월 6일 날 무상증자를 또 하네. 이건 뭐지? 2011년에 우선주의 보통주를 전하고 우선주를 발행했다가 우선주를 전환시켜 준 거지. 전환 우선주. 우선주인데 전환까지 시켜주는. 그래서 의결권도 이제 생기는 거죠. 우선주일 때는 의결권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도 있거든. 전환, 변환, 우선주 이런 걸 하면은 의견권도 주는 거. 그리고 2011년 ISO TS 16941 인증 획득을 하고 12년에 라인 4공장 증설 그리고 2012년에 CQM 카드 퀄리티 매니지먼트 인증을 획득 정보 보안 인증이라고 하네. 2013년에 본점을 또 이전하고 18년에 ISO 14001, ISO 9001 이렇게 인증을 획득. 그래 본점이 지금은 평택시 산단로의 모곡동에 있다. 대표회사 이 정도인데 대주주는 2019년에 팔았어 지분을 다. 그래서 지금 AI트리 유한공사 이거 사모펀드 회사가 거의 한 4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던 대주 주식을 다 파는 거지. 저 어디야? 그 뭐 굴뚝 한국의 두더지. 생각난다. 한국의 두더지 뭐고? 이름 뭐고 그거? 그거 있잖아. 한국의 두더지. 하여튼간에 그 회사는 그래도 그 사모펀드 회사에 지분을 넘기는데 다 넘기진 않았고 한 자기가 한 20%를 가지고 있거든. 십몇 프로는. 그래서 언제든지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으려고. 근데 여기는 다 넘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다. 자, 그리고 자본금 변동 상황이 2002년, 2004년 뭐 유상증자, 3자 배정, 무상증자도 한번 하고 주식 분할도 하고 액면 분할이지 5천짜리를 500원에 10배 분할했네. 그리고 2005년에 유상증자, 2008년에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주가를 발행한다. 신주, 새로운 주식을 87만 주를 발행해. 그러면 이 발행한 액면가 500원을 4,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4,000원이 자본금에 쌓이는데 그거를 쌓을 때 구분을 한단 말이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만큼은 자본금으로 쌓이고 자본잉여금은 4,000원에서 500원을 뺀 3,500원의 주식 수만큼은 자본잉여금으로 쌓이고 그걸 합쳐서 자본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를 하면은 자본금이 이만큼 들어온다는 말이지. 48에 32, 한 32억치 정도 되겠네. 이렇게 자본금이 또 이때도 35만 주, 38, 한 18억 정도를 자본을 계속 증자시킨 거예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대시키는 이렇게 자본을 증대시키는 이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자본을 정부대 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자본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뭐 그 정도가 다겠지. 근데 평상시 돈을 잘 버는 회사라면 굳이 그 자본 증대시킬 필요 없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잖아,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긴 하지만 큰 돈을 선뜻선뜻 빌려줄 만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클래시스나 막 뭐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도 유상증자 안 했지. 하여튼 동국제약도 안 한 것 같고 하여튼 뭐 유상증자를 안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서 최근에 엄청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 발행했던 주식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엄청 많죠. 최근 한 몇 년까지는 유상증자 안 하고 자본에서 지금 봐라 2020년인데도 무상증자 했네. 유상증자를 2013년에 하고 2019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권 행사 요거를 전환해 줄 수 있는 권란 행사 이런 것들도 하고 막 하니까 하여튼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해서 돈을 잘 벌면 현금이 많고 돈을 잘 벌면 굳이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이거 한 거는 정말 큰 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다 힘들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겠지. 정말 영업 마진이 높고 이러면은 자기가 벌어가지고 쌓아둔 돈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한다.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다. 주식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기명식 전환사채가 48만 주 발행되었고 또 신주 인수권부사채가 200만 주, 220만 주 발행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주식의 총수가 지금 4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1,400만 주를 발행했고 우선주가 230만 주. 발행 주식수가 1,470만 주고 보통 주고 우선주는 230만 주 합치니까 1,700만 주인데 그중에 자기 주식수 자기가 산 8만 8천 주를 빼고 시중에 유통되는 건 1,699만 주. 그중에 또 우선주를 빼면은 뭐 한 1,400만 주지만 하여튼 1,699만 주. 요렇게 볼 수 있다. 주식 종류 명칭 보면 2019년에 12월 18일 날 액면가 500원짜리를 43,091원에 이제 발행했던 거 있었어. 500억치. 500만 주. 아니다. 발행 총액이 500억치. 그러게 230만 주인데 500억치를 발행했어. 이게 그러니까 신주 발행이지. 전환 주식이네. 전환 조건.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230만 주 우선주. 요거 230만 주 있노. 왜네 230만 주. 232만 주. 요거 우선주를 액면가 500원이지만 43,000원에 발행했다. 그게 얼마냐? 500억 정도를 발행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2020년부터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어떻게 우선주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 우선주지만 의결. 나 이거 반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우선주의 혜택은 뭐다? 배당도 그 기본 보통주보다 뭐 1% 이상 뭐 그런 게 더 받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더 받고. 또 어떤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율도 있는데 여기는 이율 없네. 요거는 이율이 없다. 뭐 그거 상황이 전까지 이율이 없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는 1,400만 주, 1,600인데 1,400만 주 생각된다. 단기 순이익은 18년도 162억, 19년도 214억, 지금 올해는 155억을 예상하고 있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배당을 보니까 순이익이 7%, 18년도에 19년도에 순이익이 7.4%. 그러니까 주가의 주식수의 0.4% 정도 되는 0.9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200원 정도, 170원, 18년도에 170원, 19년도에는 200원을 배당금으로 줬다. 좀 짜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면은 20세기 과학에서 수많은 업적 중에 최고의 발명품은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 반도체의 별명은 집적 회로가 있고 광전사 소재, 의 실용화로 이루어졌고 고집적 IC와 고속 전자 소재 및 바이오 레이저 다이오드, LED가 상용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가졌다.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부품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21세기 디지털 기간 산업으로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융합 반도체, 그림 반도체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각종 디지털 제품 핵심 부품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과 발전, 수요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처음엔 D램으로 시작해서 CIS, CMOS, DDI, MCU, 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발전되고 그러다가 지금 친환경 발전 이런 시스템, 로봇,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 에너지 세이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반도체 사업을 구분하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는 데이터 저장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뭐렇게 되나 이거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 잘하는 사람,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가 빠르고 계산 잘하는 사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계산 이런 걸 못하고 저장 말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논리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 3, 400개의 공정이 필요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고, 대규모 투자에 의해서 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기에 접어들면 그다음부터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마켓 셰어를 차지할 정도로 승자 독식인 특징,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잡아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많이 안전하게 저장하는 게 핵심이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정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을 한 기판에, 이제 하나, 우리 어버버 반도체 할 때 하나의 기판 안에 CPU 기능, 램 기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요거를 패키지로 싹 묶어놔 버리면 요 안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기능을 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안 엉키게 돼야 되고, 그 안에 선도 약한 것 가는 거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제대로 정밀한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처럼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이 된다. 창의적인 설계 하나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장점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고, 여기는 참여 업체 순위는 큰 회사들밖에 없다. 왜? 한 방에 다 만들어서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구조로서는 여긴 대기업형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형, 비교적 위험 부담이 낮아 많은 수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IT 응용 중심에서는 솔루션 온 칩, SOC라 그래. 이거 SOC, 솔루션 온 칩. 그러니까 솔루션 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방이 되는 이런 것들이 거래처가 다 배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팹리스 업체 하면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어부브 반도체, 이런 데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경기 변동 영향이 적어 가격이 안정적이고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을 세분화하면은 반도체를 설계 자산만 하는 IP 업체, 반도체 설계를 전문하는 팹리스, 외부 업체의 위탁을 받아 칩 생산만을 하는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삼성은 다 하지, IDM이지. 그 뭐고 TSMC 파운더리, 동부 하이텍 파운더리, 그 설계하는 데는 애플, 팹리스, 어부 반도체, 가공된 웨이퍼를 조립하거나 패키징 또는 테스트만 전문하는 요런 테스트하잖아. 패키징 테스트 업체. 그리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다 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파운더리 유명한 건 동부 하이텍, 팹리스, 어부 반도체, 실리콘웍스, 설계 자산 칩앤스 미디어, 패키징 기업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종합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은 종합 반도체 제조사 위주로 했는데, 이들이 설계부터 팹 조립, 테스트, 판매까지 전공정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80년대 후반 IC 설계 혁명에 따라 팹리스, 파운더리 전문화된 업체가, 이제 특화된 업체가 생성되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FPGA라고 하는 개발회로 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칩의 집적화와 다양한 양산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게 더 나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확대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다변화식으로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던 종합 반도체 비즈니스가 점차 많은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특정 제품의 생산과 대규모 투자 리스크 회피를 위한 외주 형태의 비즈니스가 새롭게 생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설계 전문 팹리스, 여기는 설계만 하는, 여기는 파운드리하고, 여기는 뭐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대기 시간다. 파운드리는 거대화와 후공정 테스트 패키지 생성으로 이루어졌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지니는 각각의 공정은 서로 가치 사슬로 서로 이제 패키징 없으면 다른 게 안 되고, 뭐 테스트 없으면 뭐 공정 그게 안 되고, 하여튼 다 뭐야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지는 항공정을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동반 성장하게 되었다. 그중에 또 테스트 사업은, 반도체 테스트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종합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파운더리 업체에다가 제조를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테스트 장비와 노하우,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기적 동작 여부를 검사해서 양품 불량품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테스트 사업은 불량품 선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거잖아. 테스트하는데 꼭 여기만 불량 나더라. 이런 원판에서 이런 이렇게 웨이퍼에서 꼭 이런 거 중에 꼭 요 포인트에서만 불량 나더라 하면서 제조업체에다가 알려주면은 그 제조업체에서 그걸 피드백 받아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성능이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기능성 강화, 저전력, 저비용 보다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요구함으로써 테스트 하우스의 테스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테스트 하우스에서는 테스트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프 단계,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한다고 다 조그마한 걸 잘라놔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웨이프에서 반도체력이 달려 있어. 처음에는 그냥 네모난 동그란 원판인데 여기서 좀 깎아내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이렇게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게 달려 있는 거 봤을게요. 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있고 전기 테스트, 요거 말고 다 잘라가지고 딱 테스트하는 게 있고 패키징 거기에 이제 구분을 하면은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 요거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하고 마지막 출하 전 패키지 테스트. 요런 통상 2회의 테스트를 출하하는데 뭐 웨이퍼 단계에는 전기를 딱 넣었을 때 전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런 테스트고 뭐 또 뭐고 반도 구분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스펙이 특성이 좀 다른 편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표준화된 제품으로 대량 생산 목적이 뚜렷하지 저장 메모리 저장이니까 딱딱 어디에 들어가는 거 딱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요 테스트도 뭐 간단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장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게 특성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그거에 따라 맞는 테스트 장비도 딱딱 굳혀야 된다. 근데 테스나는 많이 갖춰져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전문 엔지니어의 확보, 운영 노하우 이렇게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테스트 엔지니어 육성 및 확보가 진행돼야 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테스트할 때 고정된 일정한 패턴에서 딱딱 리드 라이트 1냐 못 1냐 그 검색하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방식, 패키징 테스트 두 가지 다 한다. 테스트 가격이 보통 한 3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뭐고 메모리 반도체는 1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고객은 소수 IDM 위주 IDM 아까 전에 그거 일괄적으로 다 하는 회차라고 했잖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다수고 많은 업체들하고 IDM 팹리스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테스트 산업의 특징은 팹 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상대로 웨이프 테스트 아까 했잖아. 프로브 테스트. 요거는 어부 반도체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공정을 아낄 수 있는 패키지가 완료된 칩에서 칩을 테스트하는 웨이퍼 상태 테스트하는 걸 웨이프 테스트, 프로브 테스트. 그거 칩을 테스트하는 거 바로 파이널 테스트 두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웨이프 테스트는 웨이퍼 내에서 전기 신호를 그거 확인하고 패키지 테스트하는 거는 검사가 진행되는 파이널 테스트 검사 장비를 넣고 다양한 조건의 전압이나 전기 신호 온도를 가해 전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동작 속도 등을 측정해가 불량 유무를 구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테스트 산업은 장치 산업. 장치 산업은 뭔가 이렇게 고가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치 산업을 하는데 시멘트 이런 거 장치 산업, 화학 석유, 플랜트 이런 거 장치 산업, 플랜트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고가의 테스트 장비에 투자가 선행되어야 양산이 가능하며 그러다 보니까 장치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투자가 필요하고 기기가 비싸니까 초기 투자 후에 전방 산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양산 투자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요거는 서비스업이다 봅시다. 전방 산업인데 무슨 서비스면 할 수 있지만 얘들은 뭐라 했노? 얘들은 테스트만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제조사 팹리스 업체에서 웨이퍼나 반도체칩을 제공받아 가지고 테스트하는 서비스, 테스트하고 다시 갖다 주니까 서비스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고가인 테스트 장비, 반도체 클린룸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생산 체계는 보유하나 테스트 대상인 웨이퍼와 반도체 칩이 내게 아닌 거야 이제. 니들이 우리한테 잠깐 테스트 한다고 준 거지 우리가 산 게 아닌 거야 그거를. 그래 테스트만 갖다 다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 용역비만 하기 때문에 얘들은 원가에서 재고가 없다. 재고에 쓸 수가 없지. 왜 이거 테스트 해줘 그럼 자기 다 수거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 굉장히 큰 장점이지. 원재료가 투입되어 있지 않으며 발행하는 비용은 대부분 테스트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로 구성되는 비용 구조.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 기계가 노후화되는지만 테스트하고 그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테스트하는 것만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딱딱 하면은 비용 구조가 아주 심플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테스트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다양한 칩들에 의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 능력과 운영 능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다 보니까 엔지니어의 기술 및 경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핵심 엔지니어의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된다.
반도체 공정 중에 테스트가 착용 비용은 반도체를 만드는 내가 불량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불량이 나가서 고객들한테 그 불량이 기업의 신뢰도를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테스트는 하면 할수록,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수율도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효과가 더 좋아서 무조건 테스트는 한다. 반도체 시장 현황을 봤을 때 15년대 시스템 반도체 규모는 1969달러, 9억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 규모인 778억 달러보다 3배 정도 컸었어. 2015년부터도.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들쭉날쭉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성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많이 쓰는 게 폰, 뭐고 LED부터 지금 많이 쓴다니까. 엄청 많이 쓴다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거든. 그러니까 용도의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한 30% 이상 차지한다. 반도체가 장착하는 애플리케이션, 특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T는 인터넷, IT가 뭐지? 인터넷 테크놀로지, IoT, 인터넷 오브 싱킹, IT, 그거 뭐 이게 신기하다 맞지? 그거인데 사물 인터넷, 인포메이션 싱킹인데, 사물이 생각한다. 제품의 변화에 기인하고 ADAS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의 발전을 필두로 한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의 IoT 관련, IoT, 인터넷 오브 싱킹 관련 기능 확산 추이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채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부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는 1.4% 성장이라면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 2.6, 3.7, 2.0 다 높아.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률이 낮지. 이거 어부 반도체 사야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내가 월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1099달러, 9억 달러거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IC 마켓이 메모리 IC니까 이게 D램 시장이 이만큼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4%를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D램은 87% 차지하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지. 근데 랜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6.6%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10%, 4위, 삼성 20%, SK하이닉스 20%. 이게 뭐야? 20% 성장, 20% 성장. 삼성은 36.6%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 와, 이것들 따라오고 싶어도 도시바 이런 건 안 무너지나? 시스템 반도체 시장 현황.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 핵심 기능의 하나의 칩에 집약한 반도체. 아까 말했잖아. 시스템 온칩 SoC라고 하나에 들어가는 게 이 안에 계산하는 놈, 기억하는 놈, 또 뭐 이렇게 또 뭐 출력하는 놈, 또 뭐 하는 놈, 뭐 하는, 이거를 다 좁은 데다가 요다 다 때려 연결, 다 때려갖고 선을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선 연결하는 게 뭐다? 그거 있잖아. 그거 뭐고 EMT든가 그거 EMK 전장강, 그 MK 전자, 그 선 이렇게 팔잖아. 와이어 이러고 이거 갑자기 무슨 선이지?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그런 선들을 연결해서 요게 외부 충격에 손상당할 수 있으니까 요거 코팅하는 거지. 뭘로? 에폭시 코팅, EMC 몰딩이라고 하지. 에폭시로. 그래서 다리 이렇게 달리는 거를 연결하면 이게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 거지. 여 안에 다 있는. 보통 이런 건 CPU, 모바일 CPU. 요거를 또 지금은 위에서 봤지만 옆에서 보면은 한 층, 두 층, 적층 구조로 한 층 쌓고 두 층 쌓고 세 층 쌓고 많을수록 뭐다? 얇게 하면은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더 많은 더 세밀한 1마이크론이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인데 10억분의 1 맞나? 두께인데 그거보다 더 낮은 3나노, 4나노, 1나노, 그러니까 3나노 기술, 막 지금 7나노 기술, 막 5나노 기술, 삼성이 5나노, 3나노로 가려고 지금 평택에 그만이 돈 투자 붙고 TSMC하고 막 붙으려고 막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는 뭐 7나노 그래 뭐 하거든. 그거는 EUV라는 공정이 EUV, E, E, 익스트림 U, 울트라 V, 바이올렛, 극초단 참 그런 거. 뭐지? 그 우유 해석해야 되노? 극초 울트라 자외선, 그걸 만들려고 하면 ASML이라는 저기 네덜란드인가 그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그 기계가 있다니까. 한 개 엄청나게 비싼 거. 근데 중소기업에서 그걸 뭐 하거든? 쉽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 7나노, 8나노, 한 10나노 막 이런 걸 하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계속 적층식으로. 아, 이 그림 좋은 거 있네. 아, 그러니까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안에 배터리도 있고 프로세서도 있고 그 멤버 뭐야 DNA 칩도 있고 이미지 센서 CIS 하는 거지. RF 칩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센서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는 거지 이 안에. 요번에 넣어가지고 이게 하면 CPU인 거야 CPU. CPU가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세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성숙기 시장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곤 있지만 18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년까지 4.5% 생성해서 지금도 계속 성장할 거야. 왜? 거기다 더 새로운 기능 넣어야지. 이제 통신까지 넣어야지. 기계당. 사물과 사물이 기존에는 지 혼자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물과 사물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럼 또 시스템 칩 안에 그것도 넣어야 되잖아. MCU 안에. 아, 내가 어부 반도체 사야 될 건데. 요거 확 사업성이 너무 큰데 그럼 그 안에 넣으면 또 기존에 있는 거는 그걸 못하니까 또 싹 또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올라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잠재성이 높은 시장이다.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반도체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와 시스템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 가치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DM은 종합반도체, 팹리스 위탁 설계, 파운드리 위탁 제조 이렇게 CPU 등에서 업계 최고의 영향력을 보이는 인텔이 시스템 반도체 자기가 요번에 이제 7나노를 도전한다 해가 인텔 주가가 떡락했잖아. 떡락. 그 전에 막 오르다가 막 이제 계약한다고 자기도 만든다 하는데 어떤 걸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7나노 그게 지금 3나노 하는 3나노냐 5나노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7나노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떡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퀄컴, IT,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전자 등의 업체들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CPU 제조에는 퀄컴이 1등, 아바고,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이런 거 하이실리콘, 애플 이런 거 팹리스 회사들, 주요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들, 설계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IDM은 삼성전자, 팹리스, 어보반도체, 실리콘웍스, 파운더리 동부하이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도 파운드리 하나? 패키징 테스트는 요 테스트나 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다. 테스트 시장 전망은 올해보다 6.6% 증가한 564억 달러로 테스트 패키징 시장의 성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 성장세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 예상되는 그거 테스트 패키징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을 능가할 판단 기준이 차별화가 제한된 상태에서 완성도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대화면 아이폰 같은 결국 기존 부품의 성능이나 하드웨어 스펙을 높이지 않고 폼팩트의 크기나 배치, 디자인 정도만 바꾸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트렌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하드웨어 스펙을 높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거 이제 OLED 이제 막 더 만들어낼 거잖아. 패키징 성장률이 요거 빨간 게 패키징이에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 패키징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패키징 시장도 테스트 시장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연평균 40% 30% 성장한다고 엄청나네. 이렇게 지금 아웃소싱 패키징 시장이 4% 성장 평균. 그리고 테스트 시장은 3.3%. 경쟁 현황으로서는 투자 규모는 큰 반면 시장 규모나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투자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100억을 넣는데 한 5년 만에 100억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진입이 쉽지 않아서 이로 인해 기존의 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간의 운영 경험이 이제 고객사와의 신뢰가 이제 쌓여서 다른 회사 바꿨는데 불량 테스트 못 잡아내면 자기들 이미지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한다. 특별하게 아니면. 요번에 근데 일본 놈들이 19년도에 삽질했잖아. 경제 전쟁 벌였잖아. 맞지? 그래 되면은 이제 고객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업체들이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확 뜬 거. 반도체 산업 특성상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외주 업체 변경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얘네들이 일본 놈들이 이런 외주 업체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바꿔본 거지. 대단한 거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은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사업 현황은 시스템 반도체 중에 로직 믹스 시그널 IC를 포함해 SoC 시스템 온 칩, 솔루션 온 칩, CMOS 이미지 센서, CIS, 마이크로 컨트롤 시스템,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마트 IC 카드, 스마트 카드 IC, 아날로그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사업 영역으로 운영 중에 있고, SoC는 로직 앤 믹스 시그널, AF가 뭐더라? RF 고주파 터치 센서 이런 것들. 요거를 이제 요거 뭐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그냥 왜 그냥 봐라.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또 계속 나오니까 시스템 반도체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 제품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특정 회로들로 설계되는 칩이다. 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 퀄컴 베이스밴드 칩 뭐 등 이렇게 말하는데, AP가 그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하이엔드 퓨처, 폰에서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쓰인다.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 AP나 CPU처럼 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시장에서 지배력이 강한 경우에는 단일 품목으로, 아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그랬는데, 그 휴대폰 칩은 한 수천만 대 많이 팔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다품종을 안 하고 단일 품목으로 높은 고부가 가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CMOS는 이미지 센서, 이제 요거는 광학 카메라에서 이제 이거 디지털 카메라로, 센서는 카메라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영상기기에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부품으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센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시장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CMOS 이렇게 막 부르는데, 옛날에 CCD 및 CMOS 이렇게 발전돼 왔는데, 점차 기술 발전에 의해서 CCD보다 CMOS를 대체해서 이제 그냥 옛날에 뭐 렌즈로 해서 찍히는 것만큼까지 막 올라오는, 처음에 찍은 게 사진 안 좋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후보정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이폰을 찍으면 엄청 잘 나오잖아. 그런 거 어플 안 깔아도. 그게 뭐다? 시모스 기술이지. 자기가 또 AP에서 이제 그걸 또 계산해서 좀 더 잘하게, 보정도 알아서 막 하게. 뭐 안 그러면 포토샵 거쳐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모스 이모지 센서는 국내에서 1998년 현대전자가 최초로 개발한 후, 현대에서 개발했어? 삼성전자도 국내에서는 현대가 개발했겠지. 삼성전자도 동부분에 대해서 대한 개발을 강화하여 지금은 소니 말고 지금 삼성이 거의 소니 끝까지 치고 들어간 거라고 해서, 소니가 지금 1등이거든. 그리고 CMS 이미지 센서는 디지털 영상 제품 센서에 모두 사용가능. 카메라 달리는데 모두 사용하는. CMOS의 장점은 낮은 전압에 배터리 소모가 적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 영역이 광범위하다.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감시 카메라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의료기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요거 어버 반도체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는 달리 코어 내에 메모리나 간단한 OS 기능을 내장시켜 그냥 독립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 범용 프로세서. 그러니까 리모컨 범용적인 거 너가 다 주파수만 맞으면 다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지. 처리 속도보다는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얼마나 최적화될 수 있는지, 사용하기 얼마나 편한지가 동시장에서 보다 중요시되어 새로운 경쟁 관계를 유발할 것이다. 범용 프로세서는 앞으로 응용 제품 영역이 전통적인 PC나 서버 등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통신, 가정, 자동차 다양하게 확대되고,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한 칩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보편적인 응용성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특성적 기능 수행 능력을 동시에 갖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카드 IC는 스마트 카드에, 우리 IC 카드인데 그게 그냥 IC 카드인데 그게 스마트라는 기능을 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램,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또 비접촉용 카드, 지문 인식 이런 기능들을 넣는 거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 스마트 카드는 지문 인식, 소형 전지, 그 안에 전지를 넣는 거야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 32비트 이상 데이터 저장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통신, 처리, 다중 기능을 할 수 있는. 와, 지금은 IC 카드잖아. IC 카드 아니다. 메모리 카드, IC 카드, 신용카드, 충전시, 회원카드, 이게 지금 것 같은데 여기에 더 넣는단 말이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스마트 카드 분야에서 국제 공통 표준 기구 CC 커먼 크리테리아 최고 등급 보안 인증을 획득했네. 삼성이 첨단 암호화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국제 공인을 받는 고성능 스마트 카드 기술의 전차 라인업을 확보했다. 주요 거래처라고 이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세계 점유율이 4%밖에 안 된다. 국내에는. 근데 그 중에 80%가 삼성전자에 치우치고 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주력 부품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DDI, CMOS, 이미지 센서, PMIC 등을 제한적이며 응용 분야에서도 휴대폰 디스플레이 일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RP, 라디오
그건데 이거 고주파 그쪽 같아. 센서 같아. 하여튼 센서. CMOS 이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장 장비를 준비 중이고 하이닉스 경우 이미지 센서에 국한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IDM 업체 외주 테스트를 진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와는 SoC 솔루션 온 칩, 스마트 카드, MCU, SK 하이닉스하고는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 웨이프 테스트를 진행한다. 팹리스는 국내 한 20여 개 업체, 요 어버브 반도체도 있지, 이런 것과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 과정은 반도체 후공정 산업인 테스트 사업은 소수의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다. 후공정 산업인 테스트 산업을 과점하고 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시장 점유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립할 때는 CIS 테스트 양상 국내 1을 했으나 자꾸 이제 성장하면서 팹리스 뭐 그것도 하고 CIS 업체를 고객으로 합도하고 IDM 업체의 품질 대응 및 적기적인 개발도 하고 성장기를 넘어가면서 막 해외 고객 개발도 하고 도약기로 가면서 CIS 테스트 시장에 확대 진출을 하고 휴대폰, 자동차, DSLR, DSC, 감시 카메라 이런 데도 넘어가고 도약기를 하면서 정부 시스템 반도체 정책 지원 정책에 따라서 세계 점유율 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집중 투자하고 요렇게 성장하면서 이게 막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테스트 솔루션, 엔지니어링 지원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 기술자들이 쌓였을 거잖아. 그래서 계속 늘리가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2010년 도약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향 MCU 테스트 사업을 진행한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 제품 위주, 가전 쪽으로는 세계 최고 이렇게 봅니다. 국내 최고, 세계 4등. 스마트 카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보안 인증 관련 IT 인프라를 또 구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요 제품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SoC, 스마트 카드 IC, CIS, MCU 쪽에는 547억 정도의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각각 제품들이 547억 정도 돼. 팔았는 게 그만큼 되겠지. 이걸 팔았다고 말해야 되나?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요런 것들이 547억이란 말인지 이게 해석이 안 된다. 패키징 쪽으로는 MCU, CIS, SoC가 88억 정도. 판정하는 기계가 88억 정도. 이게 한 대가 88억이라는 건 대단한 안 적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88억, 그렇다고 매출이 900억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테스트 단가는 장비별 단가에서 웨이퍼 장비 또는 패키징 칩당 테스트 타임으로 선정되고 테스트에 사용된 장비와 가격은 테스트 타임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가동률은 63%, 웨이퍼 생산 능력은 1억 2천만 9백만 장을 생산한다는 건 아니고 테스트한다는 거지. 생산 실적이 813억. 그리고 생산 실적 패키징은 3,050만 장을 테스트했고 생산 실적이 122억. 합치면은 935억 되거든, 맞거든. 그래서 가동률은 패키징 테스트는 40%, 웨이퍼 테스트는 63%. 이렇게 웨이퍼 테스트는 작년보다 넘어갔고 그 패키징은 작년보다 감소했다. 그렇지만 생산 능력은 더 많이 생산한다. 더 많이 생산하는데 가동률은 떨어졌다. 생산 실적은 더 낮았다. 생산 더 많이 했는데 돈은 더 적었단 말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지? 일은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됐단 말이잖아. 그리고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득 원가가 4,751억 정도 들었다. 기말에는 3,045억. 그러면 이걸 3,045억으로 해야 되네. 맞죠? 이게 그리고 감가 누계액이 건축물에 이제 128억, 103억으로 시작했던 게 300억 더 들어가 했는데 감가상각이 140억 정도 들어갔단 말이지. 기계 장치가 1277억, 그러니까 기계가 비싸다니까. 거기서 이제 감가상각이 320억치 했어. 근데 이건 뭐야? 누계액 1541억이 14억인데 이때까지 쌓였던 거란 말인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이렇다. 그리고 요건 내수 웨이퍼 내수가 117억, 수출이 693억, 합계 813억. 패키징 테스트는 내수가 44억, 수출이 77억, 합계 그러니까 내수가 17억, 164억, 수출이 773억, 82%. 난 이게 국내 쪽만 그거 조금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수출이 더 높아. 테스나
773억 이렇게. 판매 전력은 종합적인 공정을 보유하고 있고 목표 제품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 안정성 지원도 있고 제품의 단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뭐 조금 판매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객사의 생산 계획에 따라 주민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웨이퍼 제조 공정과 패키지 공정을 포함하면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부터 예측을 받고 있지만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으로서 수주 사항은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산업 위험은 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아 사업 변동성이 크긴 하나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이슈 뭐 이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지.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을 빼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테스트 하우스 산업은 고가의 테스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장비 산업으로 선투자가 필수죠. 그리고 투자 금액이 급격히 계속 증가해야 되다 보니까 재무 구조에 취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매출이 감소될 경우 고정비 부담,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에 당사의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왜 대규모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제 한 기능이 뛰어넘는 게 만들어내면은 그걸 또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투자를 엄청 한 또 몇백억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매출이 감소하면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당사는 차익금과 이자 상환이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실행하고자 매출 및 이익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재무 안정성과 관련한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연구개발 평택 사업장은 웨이퍼 테스트 이런 거 하고 삼성전자 쪽 제품을 연구 진행하고 안성 사업장은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 동시에 주관하고 삼성전자 이외의 하이닉스 여러 팹리스 업체랑 테스트를 한다. 그래 연구진 쪽으로 인원은 26명. 근데 얘들 원가가 한 10, 연구비가 한 17억밖에 안 써. 1.9%. 어부부 반도체는 한 100% 이상 100억 이상 썼거든. 어부부 말고 노랑풍선 말고 코엘 패션 말고 또 우리가 또 많이 했는 게 한미 반도체도 100억 이상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들도 매출 얼마 안 됐거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게 연구비가 생각보다 작다 맞지? 그렇다고 매출이 900억밖에 안 되던데 내가 휴대폰 항상 얘기하지만 그 뭐 슈피겐 휴대폰 껍데기만 팔아가지고 1,800억 매출 올리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약한가 이거 맞지? 슈피겐 시총 4천억. 이거 뭐고? 고객수, 개발 건수 17년도에 15개사에 32건, 18년도에 11개사에 14건, 19년도 10개사에 14건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 실적은 뭐 다양한 거 터치 컨트롤 칩을 웨이퍼에서 패키지 하는 것들 터치 컨트롤러 반도체 엑스레이 센서 반도체 시험 RF 쿠퍼 반도체 RF 동이네 쿠퍼 동 맞지 이거 반도체 시험 기술 개발 RF 쿠퍼 반도체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지적재산권이 생체 인식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테스나 2011년도 여권 표지 내장용 직접 회로 카드 근데 이런 게 11년도에 했는데 안 팔리는 거 보니까 별론가 보네 맞지? 재무는 2%.